반갑습니다. 저도 복도에서 포스터 세션 하는 걸 보고 살짝 울컥하는 감동을 느꼈어요. 와, 흥행이 굉장하구나 하고 되게 부럽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그 어떤 메모나 기록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공부에 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준비했으니까 뭐 굳이 카테고라이즈를 한다면은 IT 교양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와 과제에 대한 압박을 드릴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이야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은 밀덕이 될지도, 오늘부터 밀덕이 될지도라고 지어봤는데 밀덕이 뭔지 아시나요? 아는 사람도 있군요.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밀리터리 덕후를 밀덕이라고 하거든요. 좀 그런 세상의 덕질도 허구많은 덕질 중에 그딴 걸 덕질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덕질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재밌으면 덕질 아닌가요? 네, 아이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밀덕을 주제로 삼았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고 김교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런저런 잡부 짓을 하다가 어느새 30년이 된 실노라고 합니다. 이런 소개가 있고요. 저 구탱이에 있는 QR코드는 저의 프로파일이 간단히 있는 거니까 굳이 궁금하시면 굳이 궁금해서 죽겠는 분들은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프로파일을 올려놓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졸업할 때 뭐 포트폴리오 쓰고 이력서 쓰고 자소서 쓰고 하잖아요. 요즘엔 고딩들도 하던데 온라인 버전으로 그런 거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 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학생들은 다 김규 교수님의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실시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들은 혹시 하시라고 샘플 삼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결론을 뒤에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결론을 먼저 앞에다 박아놓고 시작할게요. 본질과 맥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시 덕질 얘기로 돌아와서 덕질을 요즘엔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들 뭔가 하고 있죠? 각자? 아무 덕질도 안 한다. 아무 덕질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죠? 세상 희한한 거라도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화를 보든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이상한 거에 꽂혀서 그걸 파든 덕질의 아이템이 바뀔 수도 있고 하죠. 저는 잡덕입니다. 네, 다양한 덕질을 해요. 그리고 길게 하지도 않아요. 네, 찍먹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잡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잡덕이다 보니까 그딴 걸 왜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넓이가 생기게 됐고 그런 것들도 옆으로 엮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에 밀덕이라고 되어 있어서 밀덕에도 수많은 서브 카테고리가 있는데 군함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길게 할 얘기가 아니라 뒤에 이야기를 위한 빌드업이니까 뭔 군함이야 그러지 마시고 군함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밑에 배경에 깔려있는 것처럼 배인데 전쟁을 위한 배죠. 근데 이 군함은 단순하게 배 한 척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는 군함의 의미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군함은 법적으로도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은 그러니까 강 말고 바다에서 배 타보신 분 계신가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계신가요? 그 어마어마한 넓이를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근데 그렇게 넓으면 땅이든 바다든 그렇게 넓은 지역은 치안이 없어요. 정글의 법칙이 존재해요. 오로지 강한 자가 법인. 바다라는 거는 여러분 원피스 좋아하시죠? 끄덕끄덕하는 분이 꽤 있군요. 원피스에 보면 해군과 해적의 대립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군과 해적은 인류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맡고 있었던 세력들인데
그만큼 바다에서 배라는 존재, 그러니까 상선이 있고 군함이 있는데 이런 이제 민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한 경제 활동 위해서 하는 배들이 있고 군함이라는 전쟁을 위한 전투를 위한 배들이 있는데 이 군함이라는 거를 누가 얼만큼 가졌느냐는 사실 국력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군함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배 한 척이 아니라 해양에서의 치안 유지 활동이나 영토 주권이나 외교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움직이는 영토 같은 존재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하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거함, 거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뭐 처음 보는 말이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유추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어요. 외국인 학생도 계신데 한자라서 아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빅 베슬, 빅 건, 네, 그런 빅 캐논 이런 뜻인데 큰 배, 큰 대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이념으로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세계대 2차 대전 시기까지입니다. 거함, 거포. 그러니까 큰 배가 짱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상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인류의 역사가 싸움과 함께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서부터 크고 작은 분쟁들이 지금까지 꼭 있어 왔는데 주먹 싸움에서 팔이 짧은 애가 불리하니까 뭘 던지죠? 싸우다가 빡치면 그죠? 그러다가 뾰족한 거 던지면 더 아프겠지? 창을 던져요. 그때 팔 힘이 약한 애들이 불리해요. 더 멀리 날릴 수 있는 줄의 힘을 이용해서 탄성을 이용해서 활을 날려요. 저기까지가 냉병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냉병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답을 해주시면 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네, 맞습니다. 화약이 발명되기 전까지의 무기예요. 이따가 퀴즈 하나 더 내고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해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왠지 좀 초반에 선물을 그냥 풀고 하기가 살짝 억울하네요. 어쨌든 냉병기란 말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게 냉병기라는 건 차갑다는 뜻이에요. 그 냉수 온수할 때 냉이고요. 그 불이 아니라 냉병 창, 칼, 활 이런 것들은 다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 금속이 차갑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냉병기. 화약은 불이고 열이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약무기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냉병기라는 말을 쓰는데 냉병기를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화약무기가 발달한 이후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최대한의 거리까지 뭔가를 프로젝타일이라고 하는 발사체를 날려보내는 기술이 생겼고 그게 대포까지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생기면서 이제는 안 보이는 거를 맞추는 개념까지 갔어요. 근데 미사일 전까지는 모든 것이 탄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겠죠? 우리가 종이를 꾸겨서 던져도 돌을 던져도 그 어떤 물건을 던져도 혹은 화약의 힘으로 발사를 해도 결국은 언젠가 떨어지죠. 공기의 저항이 있고 중력이 있고 등등등 그런 이유로. 그런데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저기서부터는 유도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쫓아가요. 뭔가 여러분들은 이제 공대생들이니까 이건 잘 알 테니까 센서가 달려 있어요. 뭔가 열을 추적한다든지 빛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센서를 통해서 목표를 따라가는 유도무기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이 유도무기의 시대입니다. 네. 아직까지 별로 재미없죠? 그런데 이 유도무기가 잔뜩 실려있는 물건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함거포주의의 시대를 끝내게 됩니다. 거함거포 얘기를 다시 설명드리면 큰 배가 왜 짱이냐? 큰 대포를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 바다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이기는데 멀리 나가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배는 큰 배를 이길 수 없다는 게 해전의 상식이거든요. 그 상식을 깨는 배는 수상에서는 없어요. 수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있을 수 있는데 잠수함은 들키지 않게 가까이 가서 쏘는 게 특징이니까요. 근데 수상에서는 멀리서 보고 멀리 나가는 대포를 가진 배가 짱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개념이 박살이 납니다. 2차 대전을 계기로 비행기를 배에다 실어갖고
멀리 날려보내서 그냥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는 부분이 많을수록 멀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전쟁 영화를 좋아한다는 그 여성은 별로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오늘 이후로는 재밌어질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거함 거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항공모함의 시대가 되는데, 항공모함은 혼자서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깡패처럼 몰려다녀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진 비행기라는 걸 잔뜩 실었지만 대신에 방어력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저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배들이 주변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저 주변에 쫙 걸려 있는 이른바 방공 구축함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방공 구축함은 무엇이냐 하면 배 군함의 분류를 하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구축함이라는 전투함이 있다고, 항공모함을 지키는 역할을, 예전에는 2차 대전까지는 주로 구축함의 역할은 영어로는 디스트로이어라고 하는데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구축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네들의 주 임무는 잠수함을 찾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지는 않았더라도 잠수함과 구축함이 나오는 영화를 살면서 한 번쯤 예고편이라도 봤을 수 있는데, 그 구축함들이 여전히 잠수함을 사냥하는 걸 주된 목표로 하지만 잠수함은 지금도 무서운 무기거든요. 어디서 쏘는지 모르니까. 방공이라는 게 앞에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항공기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비행기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방공 구축함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방공 구축함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지스라는, 이거 제품 이름입니다. 뒤에 깔려있는 배경에 있는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를 보시면, 혹시 주식하시는 분 있으려나? 있다. 와, 로키드 마틴 알아요? 몰라요? 뉴스에 보면, 국제 뉴스에 보면, 우리가 요즘에 안 좋은 이유로 미국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그 군산 복합체니 뭐 방산 비리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방산 회사가 로키드 마틴이에요. 우리도 로키드 마틴제 무기를 많이 쓰고 서방 세계의 무기고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근데 로키드 마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지스는 신화에 나오는 이지스의 방패, 그리스로 마시는 이지스 방패에서 가져온 이름이지만 로키드 마틴에서 파는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The Shield and Spear of the Fleet인데 and Spear에는 괄호가 쳐져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방패지만 창이기도 해. 뭐의 방패이자 창이냐? 플리트, 함대의 방패이자 창이다. 함대는 아까 몰려다니던 그 항공모함과 그 일당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진에는 수상함만 있어서 안 보이지만 밑에 잠수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패거리로 다니고 걔네들을 보통 이제 기동함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바다는 기본적으로 치안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무역을 할 수 있고 상선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해외 직구 하시죠? 저도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쓰는데 그 배들이 중국에서 내가 돈을 내면 무사히 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사실?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군이 경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넓은 바다를 누가 다 지키냐? 사실 그 넓은 지역을 가장 많이 지키고 있는 게 사실은 미 해군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항공모함이 끼어있는 기동 전단을 미 해군은 여러 그 전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태평양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어디나 48시간 내에 투입할 수 있는 게 미 해군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항공모함 기동 전단을 지키는 방패이자 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지스가 뭐길래 그러냐? 이지스는 그냥 무슨 대포 이름, 미사일 이름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정밀한 레이더와 거기에 달려있는 각종 그 통합대, 우리는 이제 그 시스템 통합이란 말 많이 쓰죠.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배에 달려있는, 이지스 시스템이 달려있는 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 보면 배에서 가운데 여기 조그맣게 있는 하얀 배가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구축함이고요. 여기서 땅을 이걸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땅을 공격할 수도 있고 하늘을 공격할 수도 있고 위성과 통신도 하고 다른 배나 비행기하고 통신도 하고 잠수함도 찾아서 공격하고, 그런 온갖 것들이 여기
다 몰려있죠. 이런 일을 동시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할 수 있는 게 이지스함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굉장히 큰 표적이기 때문에 멀리서 미사일을 와장창 쏘면 그냥 맞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속절없이 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시하고 있다가 그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다 감당해서 격추하는 게 이지스함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척의 이지스함이 항공모함을 지키고 몰려다니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방패이자 창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상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순항 미사일을 날려서 공격하는 일도 합니다. 때로는 핵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지스 시스템을 구매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지스함은 거의 제가 이런 표를 준비한 이유는 한 나라의 해군력을 상징하는 게 돼버렸어요. 이지스함 몇 척 갖고 있냐. 이지스함은 이제 제품 이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지스 시스템을 구매하지 못하는 나라나 없는 나라들은 바보냐? 그렇진 않고요. 이지스함의 핵심인 레이더는 레이더 뭔지 아시죠? 레이더 이렇게 영화에 보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빛을 쏘면 전파를 쏘면 그게 반사되는 거를 보고 그 거리를 알고 위치를 알고 뭔가 여기 뭐가 있구나 이런 걸 탐지하는 게 레이더잖아요. 근데 레이더는 이렇게 전파를 쏘기 때문에 360도를 뱅글뱅글 돌아요. 기본적으로 2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빛을 전파를 쏜 방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박쥐처럼. 근데 이지스 시스템에 달려있는 레이더는 그런 레이더가 아니라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해서 A사라고 부르는데 약자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360도를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360도를 그냥 상시 감시해요. 그리고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그 반구 형태로 수상을 기준으로 수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구 형태로 360도를 전부 감시하는 레이더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장비고요.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래야 모든 방에서 날아오는 비행기, 배,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감시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보유 대스를 보시면 다른 나라하고 좀 우리도 세계 군사력의 10위 안에 5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세 척인데 미국의 대수를 보시면 어이가 없죠. 81척인데 지금 군함은 이렇게 클래스라고 영어로 하는 급이라는 걸로 체급을 나누듯이 그렇게 부르는데 타이콘 대로가급이 좀 구형입니다. 쟤네들이 한 10척 이상 퇴역했는데도 81척, 제일 많을 때는 100척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지스함을 갖고 있는 나라냐 아니냐로 해군력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다시피 했는데 우리도 세종대왕급이라는 배를 3척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3개가 있죠. 동해, 남해, 서해. 각각 한 척씩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6척쯤 더 있어야 됩니다. 남해, 동해, 서해 하나씩 커버를 한 대가 할 수가 없는 게 보급을 하러 들어오거나 수리를 하거나 그러면 대신할 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훈련하고 하나는 나가 있고 하나는 수리하고 정비하고 하는 로테이션이 돌아가려면 최소한 3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9척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이유로 보유하고 있지만 대충 군사력 순위라고 봐도 무방해요. 저게.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위한 조금 이런 도대체 이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싶은 얘기는 대충 이 정도까지고요. 얼마나 이지스함이 굉장한 배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는. 네. 그 중에서 아까 미국의 이지스함 대수를 보면 80척이 넘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70번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트북 지금 켜놓고 계신 분들은 검색해 보셔도 돼요. DDG 70. DDG는 구축함 앞에,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 앞에 붙이는 코드고요. 70번째 배라는 뜻인데 배에다가는 보통 사람 이름을 많이 붙이죠. 우리도 이제 세종대왕 붙였잖아요. 위인을 붙이는데 허퍼라는 이름의 배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한 척만 있어도 국가의 해군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에 이 이름이 붙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중에 허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입니다. 별명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호퍼라는 분입니다. 심상치 않게 포스를 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과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얘기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상관이 있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이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호퍼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호퍼라는 이름이 이지스 구축함에 붙었냐?
이런 분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셨고요. 수학 박사, 수학 석사 물리학 박사 학위를 하시고 갑자기 2차 대전이 발발한 다음에 나도 국가에 조국에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해군에 입대를 해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체구가 아까 사진에도 보셨겠지만 되게 그 여성 기준으로도 동년배에 비해서 되게 왜소한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군에 입대했다가 퇴짜를 맞아요. 근데 나는 기어이 가야겠어 해갖고 이런 데 지원을 하십니다. 당시의 포스터인데요. 이른바 웨이브스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전투를 할 수는 없지만 전투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군대의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에 투입할 여군 지원단을 모집하는 포스터고 그거의 약자로 웨이브스라는 프로그램을 미 해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해군이 됩니다. 해군이 돼서 해군 장교가 돼서 뭘 하냐면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세대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앵그리버드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인데 자 보시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죠. 저 게임이 재밌었던 건 물리 엔진이 적용돼 있어서 뿅 날아가는데 저걸 탄도라고 그러죠. 저 탄도를 계산하는 거를 담당하시는 업무를 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초탄 명중률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포나 총이나 이런 것들은 포물선을 그려서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쏘겠죠. 잔인하지만 그러면 처음 쏜 게 어디 맞느냐를 보고 오차를 수정하는 거를 계속 하게 돼 있거든요. 초탄 명중률이 그러니까 한 번에 명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돼지들을 한 방에 박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잘 쏜 거죠. 저거를 초탄 명중률을 높이는 게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걸 담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다 1906년생이니까 그 당시에 저걸 뭘로 계산했겠어요? 그죠? 사람이 계산했겠죠. 그러다가 기계식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 같은 전자식 컴퓨터가 아니라. 이거는 저 위에 이름이 살짝 보이시나요? 어쩌고저쩌고 캘큘레이터하고 마크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마크1이라는 기계를 다뤄서 앞에 보면 저기 맨 오른쪽에 타자기처럼 생긴 거 여러분 타자기도 본 적 없어서 타자기처럼 생긴 건 모르겠다. 저기 키보드입니다. 네. 키보드를 입력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탄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 해군에 지원을 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원래 수학 석사고 물리학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탄도 계산에 필요한 소양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죠. 포물선 계산하고 이런 거, 물리량을 계산하고 피해량을 계산하고 이런 거. 근데 컴파일러가 뭔지는 여러분들 전공자다 다 알죠. 컴파일러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는. 근데 컴파일러라는 말이 이때 생깁니다. 네. 무려 최초의 컴파일러를 이분이 만드세요. 그 컴파일러 이름이 A0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분이 중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다시피 저게 옛날에 컴퓨터였는데 저기 달려있는 저 동그란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SSD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테이프 형태로 된 기억 장치를 썼기 때문에 저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저런 컴퓨터를 가지고 초창기의 컴퓨터들인데 저런 걸 가지고 계산을 했고 여기 이 사진을 제가 고른 게 이걸 보시면 손에 들고 있는 책에 코볼이라고 써 있어요. 김기호 교수님은 아실 텐데 저도 제가 전공을 하면서 두 번째로 배운 언어가 코볼인데 여러분 코볼을 배울 일이 없죠. 교과 시간에 프로그래밍 랭귀지 종류를 배울 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배우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포트란, 코볼 뭐 이런 거 요즘에 뭐 C, C++, C# 파이썬 이런 거하고는 좀 세대가 다른 거의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까운데 이분이 코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코볼 컴파일러를 만들었어요. 코볼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신텍스 컬러가 되는 에디터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제가 코볼을 옛날 컴퓨터로 쓸 때는 이런 화면이었어요.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예. 다 녹색이고 대충 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 디비전, 인바이러먼트 디비전, 데이터 디비전, 프로시저 디비전 이렇게 코보는 항상 4개로 섹션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다가 뭐 선언을 해주고 환경 써주고 여기 IBM 370 이런 게 이 프로그램이 수행될 기종 이름이야 이런 거 다 써주고 밑에 이제 뭐 비긴 엔드로 묶어가지고 로직을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짜요. 예, 깝깝하죠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거 아닌 거를 짜는데도 한참 정말 프로그램 하지만 처음 코볼이 나왔을 때는 신세계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머신랭귀지 코드로 짜던 걸 이렇게 영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쓰는 거랑 비슷하게 코딩해도 된다고? 신세계인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코볼을 만드시고 코볼 컴파일러를 만드시고 또 무슨 짓을 하셨냐면 우리 버그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전공전 버그와 디버그. 그렇죠? 이 버그의 유래를 오늘 알려드릴 텐데 구글이 기념일이 되면 구글 두들이라는 거를 띄우는 거 아시죠? 네, 구글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짤막한 짤방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레이스 호퍼의 생일 107번째 생일인가 때 올라왔던 구글 두들인데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저기 이제 구석에 앉아서 그레이스 호퍼가 코딩을 하고 있고요. 막 돌아가다가 에러가 났는데 벌레가 저렇게 나방이 한 마리 나가 튀어나오는 요런 짤방이 있어요. 이게 왜 구글 두드레에서 그레이스 호퍼를 상징하는 짤로 떴냐 하면 실제로 코볼로 프로그래밍 했는데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의 원인이 저 앞에 있던 그레이스 호퍼가 앉아있던 앞에 있던 거대한 컴퓨터에 나방이 한 마리 끼어가지고 에러가 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레이스 호퍼가 당시에 실제로 그 잡았던 나방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메모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램에 오류를 일으키는 걸 버그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정말로 버그를 버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보면 First Actual Case of Bug being Found라고 여기 아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인데 1983년에 여성 최초로 이 별을 달아요. 별 하나가 준장이거든요. 원스타라고 하는. 그래서 해군 제독이 되십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업적인 거죠. 커리어상. 80년대 여러분도 안 계셨겠지만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배의 이름으로 쓰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첫 번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가 남긴 유명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 울렁증을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한 것도 인간은 변화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것과 싸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시대를 벽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시킨 대로 안 하겠다. 하던 대로 안 하겠다. 안 해본 걸 해보겠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요걸 한번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웨이브스. 제가 이거 비교적 최근에 알은 건데 그레이스 호퍼 제독이 젊었을 때 이걸 통해서 해군에 지원했다는 거는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 웨이브스를 통해서 해군 장교가 된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잠깐 옆으로 빠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수산이라는 분인데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자, 두 번째 퀴즈. 모르시나요? 아무도? 처음 보시나요? 아시는 분? 이야, 뿌듯한데? 없다. 이 영어로 검색하면 수잔 안 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위키피디아의 안수잔을 검색해보면 여기 지금 그 색깔 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웨이브에 지원해서 아시안 아메리칸 워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해군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게다가 그래서 뭘 했냐 해군이 돼서 보면 거너리 오피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는 포술 장교라고 하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그 포탄을 쏘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총 쏘는 거랑 이렇게 조준해서 눈으로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큰 배에 달린 큰 포는 정말 수학 계산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포술 장교, 그러니까 포를 잘 맞추기 위한 일을 지휘하는 장교가 돼요. 동양인 여성이 저 시기에 말이 안 되죠.
지금도 여군 장교는 와 여군 장교다 하는데 이때는 말도 안 되죠. 인종차별도 엄청 심할 때고 성별차별도 엄청 심할 때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 팝업으로 좀 가려놓긴 했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누구냐 부친이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분은 태어나기를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시안 아메리칸인데 미국인이 되어라라는 아버님의 유지에 따라 미국인으로 사셨지만 아시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시아 여성 최초의 해군 장교이자 포술 장교가 되셨어요. 이런 분이 웨이브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군에 지원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너무 흥미로워서 이것도 잠깐 소개해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컴퓨터 역사하고는 관계없지만 야 이게 그레이스 호퍼제도 얘기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네 하는 그런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자, 세 번째 인물을 얘기할 건데 혹시 여기 이대도 저 이대보고 출신이라서 여러분과 같은 강단에서 체프를 들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도 이제 여기도 기독교학교니까 삼손과 데릴라는 다 아시죠? 네? 아시죠? 근데 요즘엔 아마 이 영화를 본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김교 교수님하고 저 세대에는 연말에 이제 요 시즌이죠. 요 시즌에 이제 성서의 영웅들에 관한 영화를 TV에서 할 때 단골로 나오던 영화인데 삼손과 영어권에서는 이제 딜라일라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게 데릴라죠. 이 삼손과 데릴라 영화에 이 빅터 마초와 헤디 라마라는 여배우가 나오는데 정말 폭력적인 외모를 가지신 분이에요. 네, 이 헤디 라마라는 분을 또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분도 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냥 이거 한 장으로 또 이미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이상한 짓을 해요. 여기 보시면 뭐 주저리 이렇게 쭉 있는데 배우가 됐어. 그래 오케이. 뭐 이혼하고 할리우드로 원래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뭐 남편이랑 살다가 이혼하고 프랑스 도망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 가서 배우가 됐어. 거기까지 뭐 잘 이해했는데 갑자기 작곡가랑 같이 무선 유도 어뢰를 위한 주파수 도약 기반의 암호통신 시스템을 발명. 연결이 전혀 안 되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 특허 기술은 현대의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통신 시스템의 기술에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분이 없었으면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는 스마트폰이 와이파이가 없는 블루투스가 없는 스마트폰을 쓸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너무 흥미롭죠. 이것도 이분 이야기도. 이분이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즈니의 백설공주인데 디즈니 백설공주의 실제 모델이 된 분이에요. 네. 이것도 재밌죠. 이 정도의 외모면 사실은 저런 짓을 안 해도 되는데 이분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쩌다가 그 공돌이 유전자를 달고 태어나갖고 그 처음에 결혼했던 남편은 말 그대로 돈 많은 그 트로피 와이프라고 그러죠 영어로. 예쁜 여자를 돈 많은 남자가 아우 내가 이렇게 예쁜 여자랑 살아 이런 정도로 결혼했는데 정작 이분이 무슨 짓을 했냐면 남편의 손님들 중에 이 남편이 재력가다 보니까 뭐 공학자, 과학자, 정치인 이런 이제 그 힘 있는 분들,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오면 이 남편이랑 노는 것보다 헤디랑 뭐랑 수다 떠는 게 훨씬 재밌었던 거죠. 뭐 시계 고친 얘기하고 막 전쟁 무기에 대한 얘기하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여자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똑똑하게 잘하네. 이제 이 정도로 끝났겠지만 헤디라마르는 그 정도로 만족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트로피 와이프가 될 생각은 없어 그러고 이제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배우가 됐는데 당시에 또 행보가 파격적인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초의 노출이 있는 영화로 알고 있어요. 그런 영화를 찍어서 유럽에서 이미 굉장히 유명한 여자가 됐는데 거기 아까도 양력에 잠깐 나왔지만 어떤 분을 만나서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이제 할리우드에 가서 진짜 영화의 본진이라고 한 할리우드에 가서 배우가 될 거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가 돼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 덕질을 그치지 않고 이게 헤디라마르가 냈던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무선통신 암호화에 관련된 특허 신청서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는 지금도 있는 유명한 미국의 일간지인데 거기에 게재가 됩니다. 이런 걸 특허를 이런 유명한 배우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우리나라 여배우 누가 있을까요? 뭐 그런 분들이 갑자기 그 AI 특허를 냈다 그러면 뭐지? 이러지 않겠어요? 블랙핑크가 AI 특허를 냈어요. 뭐 거의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뉴스에 날 정도였는데
이분이 렌트커가 어떤 거냐면 왜 작곡가랑 했냐면 이 자동 피아노 아세요? 그 옛날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오는데 혼자서 이렇게 테이블 걸면 그 빵꾸 뚫린 거 인식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연주가 되는 피아노. 그 피아노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왜 어뢰 유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뢰라는 거는 물속에서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추적하거든요, 어뢰는. 근데 그러면 그 어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계속 어뢰하고 어뢰를 발사한 잠수함이나 배하고 통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통신을 무선이기 때문에 가로채게 되면 뺏길 수가 있죠, 유도를. 그래서 암호화에서 통신을, 지금도 암호화, 통신에서 암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의 전공 상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 암호를 하는데 암호를 그러면 감청하고 암호를 푸는 게 또 이제 새로운 전쟁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파수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주파수를. 미리 약속된 형태 패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 조립하는 거죠. 그런 주파수 도약이라는 기술의 아이디어를 이분이 내십니다. 주파수 호핑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만 해도 100년 가까이 있는데 전화 통화를 동시에 하면 막 옛날에는 김교 교수님 저 어렸을 때는 전화 혼선이라는 거 요즘에 혼선이라는 건 안 쓰잖아요. 남의 통화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 없잖아요 요새. 그죠? 그게 왜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섞일 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통화하고 동시에 지금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전파를 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차선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차선으로 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고속도로에도 차가 많으면 미어 터지듯이 밴드위스가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선이 생기지 않는 건 계속 바꿉니다. 주파수를. 계속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코드 분할 방식이라고 해서 CDMA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무선통신에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CDMA.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도입할 때 C 분할 방식이라는 TDMA라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TDMA를 전 세계적으로 쓰는 나라가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CDMA를 또 도입한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CDMA가 좀 더 훌륭한 방식이라고 해서 다들 CDMA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욕을 먹어가면서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CDMA 기술도 이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삼총사인데 혹시 이분들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다행이다. 아는 사람 있다. 누가 손을 살짝 든 것 같은데 왜 알죠? 맞습니다. 자, 영화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보신 분? 꽤 많다. 예, 거기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그럼 내용 아시겠네요. 그래도 한 절반은 모르시니까 절반을 위해서 1.5배속으로 플레이할게요. You have identification on it? NASA, sir. NASA. Who are you there? There are white few women working in the space program. Least I do is get you on an escort. 3 Negro women are chasing a white police officer down a highway in 1961. That is a God-ordained miracle. In 14 days, astronauts will be here for training. We're sending a human into space and it's never been done before. With the launch of the Russian spy satellite, the president is demanding an immediate response. They test frequency on keto. Heather is a gal for that. She can handle any numbers you put her on. This is about inventing math, because without it, we're not going anywhere. Yes, sir. That's John O'Hara. What are you guys even asking? Calculate your laws and manners. How would you be honoring these white men? Let's equal rights. I have a right to see fine in every color. If you had like me, would you wish to be an engineer? I wouldn't have to. I'd already be one. I don't know if I can keep up in that role. Just make that pencil move as fast as mine does. I've been gone for 300 hours. Felt like it to me too. Colonel Glenn launches in a few weeks. We don't have the map figured out yet. There's no protocol for women attending. There's no protocol for men circling the earth either, sir. Every time we have a chance to get ahead, they move finish line. I used to be in that room hearing what we did. If these folks makes the rules. You, sir, you are the boss. You just have to act like one, sir. We don't get there together, we don't get there at all. We have 5 our lives, people. My girls are ready. We can do the work. More than 15 million Americans watching. I got a warning light. Go find Kathy. Colonel Glenn, There's a real fireball outside. It's getting a little hot in here. 자, 이런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도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한 때죠. 이미
이제 2차 대전은 끝나고 60년대지만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 장면 중에 저도 기억나는 게 화장실을 따로 쓰죠. 화이트 앤 컬러즈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 정도로 차별이 심한데 거기서 이 세 분이 아까 경찰 한자 딱 시대도 나사 뭔데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생소한 데에서 이번에는 탄도 계산이 이렇게 포물선이 아니라 궤도 계산입니다. 훨씬 어렵죠. 우리가 이제 로켓을 쏘거나 달에다가 뭐 이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에다가 탐사선을 보내는 거를 라이브 중계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궤도 계산은 어렵습니다. 어려워. 심지어 이게 진짜 어려운 이게 아폴로 계획인데 이야기인데 아폴로 계획이 이제 최초의 달 탐사선을 미국이 로켓을 쏴서 보냈던 계획의 이름인데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그 아폴로 프로젝트의 궤도 계산을 담당했던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계산원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썼던 장비가 이런 장비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 그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왜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궤도 계산이 어려운데 정말 이분들이 계산을 너무너무 잘해서 뭐 굉장한 업적을 아폴로가 무사히 달에 착륙했어가 얘기의 핵심이 아니라요. 이분들이 이야기가 꽤 늦게 알려졌어요. 이 소설 때문에 소설이 영화가 되면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분들이 일하던 시절에 컴퓨터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겁나 많이 해야 돼요. 아까도 보셨고 영화의 예고편은 나왔지만 무지막지한 계산량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컴퓨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고 쓰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나 데스크탑 컴퓨터 이런 거를 말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컴퓨터입니다. 예. 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컴퓨팅 디비전, 컴퓨팅 섹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계산하는 데요. 근데 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컴퓨터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원이라는 직업과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컴퓨터가. 그게 이분들이 저 히든 피규어즈의 세 주인공들이 열심히 저런 걸로 계산하다가 IBM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걸 이제 전자식 컴퓨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컴퓨터를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BM 장비가 새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쓰다가 캐서린이 혼자서 그 장비를 써서 굉장히 그 훌륭한 계산을 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만든 회사가 IBM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IBM 목미 하겠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IBM은 지금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 시대에 막을 열었던 게 이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잘 보시면 IBM이라고 써있죠. 여기 붙어있네. 저 장비가 처음 나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활용했던 게 캐서린 존슨이고 그걸로 인해서 IBM은 당시에 저희 기계 좋아요 한 번만 써주세요 막 이렇게 정수기 영업하듯이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이 캐서린 존슨이 이 IBM 기계의 성능을 입증하면서 IBM 기계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죠. 네. 이분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분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AI의 시조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소개드리고 이거는 앨런 튜링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 뒤에 있는 컴퓨터가 기계식 컴퓨터예요. 앨런 튜링이 만든. 저것도 목적이 독일군의 통신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암호 해독 기계에서 시작한 암호 해독용 컴퓨터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시작되고 이분은 인공지능 역사 수업에서 빠지지 않는 시조새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의 이야기를 영화한 베넥트 컴버배치가 주인공이었던 그 잘 만든 영화였는데 흥행은 잘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인물이고 내용을 이해하고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공자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상관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는 용어와 의미 그리고 버그, 컴파일러,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쭉 만나봤어요. 빠른 속도로. 그 전쟁 무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 무기 얘기를 한 거고 여전히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네 분의 공통점은 이렇게 배경의 불리한 조건에서 다들 언더독이었잖아요. 그런 조건을 넘어서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념적 세계를 넓히고 시대 흐름을 바꾼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에 결론부터 얘기한다고 하면서 결론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여기 보면 개념적 세계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머릿속에서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크기를 넓혀야만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스스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내가 이걸 깨닫고 알았다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바꿀 만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의 개념적인 세계의 크기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술의 본질과 맥락을 이해하면 모든 게 많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대체 어디서 뚝하고 튀어나왔나를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겠지만 오늘 보셨다시피 모든 것은 전쟁과 전쟁 무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이 박살나면서 한동안 추웠던 그 사건의 계기도 박근혜 정부 때 사드라는 미국의 무기 체계를 들여온 것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그 사드가 무슨 시스템인지 모르면 왜 내가 알리 직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까 주식하는 분들도 몇 명 계신데 이 주식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술은 언제나 전쟁과 함께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극한의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양쪽이 목숨을 걸고 영어로 토탈 워라고 하죠. 총력전입니다. 그러니까 군과 민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기의 사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 맨날 뉴스에서 전쟁 나면 뭐 전후방이 따로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지구의 반대편에다가 무기를 보낼 수가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방에는 안전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언제나 컴퓨터와 함께 했고 그 그레이스 호퍼 시기 이후로 탄도 계산, 궤도 계산. 이 탄도는 이렇게 포물선을 위해서 날아가는 무기이지만 아까 히든피겨에서 궤도 계산으로 넘어간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 최강의 무기라고 하는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대륙에서 대륙을 넘어갈 수 있는 미사일은 포물선이 아니에요 더 이상. 거리가 너무 길어져서 동그랗게 생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도 계산이 아니라 궤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로켓 기술과 무기 기술은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로켓을 만든다고 하면 민간을 하는 겁니다. 로켓을 잘 쏘면 거기다 핵무기를 탑재하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전쟁은 이제 거기서 아까 이지스 시스템을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도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야 누가 지금 쳐들어와를 전화로 보고를 받고 메일로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대응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엔드 프론트엔드 설계하듯이 센서가 적이 오는 걸 탐지하고 자동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주는 시대예요 지금. 사람은 그런 걸 잘하고 있네 이겨라 이러고 있죠. 심지어 총도 사람이 안 쓰고 이제 드론이 쏴요. 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데이터의 전쟁이에요. 좀 더 잘 맞추기 위하고 좀 더 적게 희생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덕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많은 새로운 본질과 맥락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는 세계관이 바뀌면 나의 생존 모델도 바뀔 거예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을 기점으로 약간 그런 걸 한 번쯤 화장실에서라도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잊어버리셨겠지만 맨 처음 했던 얘기가 본질과 맥락이 오늘의 주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맥락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하기 전에 저 자식이 왜 아까 선물 준다고 그러고 안 주지? 하셨을 것 같아서 아까 맨 첫 번째 퀴즈를 답해준 학생과 두 번째 퀴즈를 답해준 학생이 좀 비슷한 줄에 앉아있는데 둘이 서로 보지 말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래요? 준비되면 손 들어주세요. 못 들었나 보다. 가위바위보 해볼래요? 손 들고. 아까 히든 피규어즈 퀴즈 맞춰준 학생. 네.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첫 번째 학생이 이겼네요. 자, 그러면 무슨 선물을 드릴 거냐면 저는 이런 종류의 아이템을 좋아하는데
만드는 사람이 이게 현실에 있는 아이템을 온라인의 세계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도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에 있는 아이템을 현실로 갖고 오는 거.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도 다 해봤죠? 네, 마인크래프트 토치입니다. 어서 오세요. USB-C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벽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후크를 하나 사서 벽에다 붙이면 돼요. 잘 쓰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맥락을 아니까 본질이 달라졌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을 기점으로 깊이 있는 덕질은 아니더라도 밀덕질을 살짝 찍먹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발표드린 자료는 여기 구탱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메모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네, 없으시면 쓸데없는 수다를 좀 더 떨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질문.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께서 만약에 다시 20살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어떤 30대 초반이요? 20대 초반이요? 20살 초반 20살 초반이요? 일단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가려고 하겠죠. 제가 딱 20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20살부터 22살까지의 기억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다른 저의 지인하고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의 20살 때와 지금 여러분들의 저의 20대와 여러분의 20대를 비교하면 저는 거의 쓰레기죠. 왜냐하면 뭐 개인적인 그 능력치를 비교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세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AI가 태어나고 일상화로 들어오고 있는 시대를 겪고 있고, 저는 퍼스널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태어나서 퍼스널 컴퓨터가 일상으로 들어오는 걸 겪었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걸 겪었고, 이제 AI가 일상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과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과 AI가 없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과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바퀴가 발명되기 전과 후로 나눈다면, 바퀴가 발명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도 바퀴 만들어야지 그러겠냐고요. 차를 만들겠지. 그죠? 수레를 먼저 만들고 편한데, 그러다가 잠깐만 이것도 내가 결국 밀어야 되잖아. 이걸 좀 어떻게 앞에다가 소나 말을 매달까? 좀 편한데? 근데 소나 말도 내가 매겨야 되네. 너무 귀찮은데? 그래서 엔진을 만들었더니 석탄도 넣어야 되고 너무 귀찮은데 이것도? 모터를 달아볼까? 배터리를 갈아야 되네. 이것도 너무 귀찮은데? 지금 이 정도까지 왔죠. 근데 계속 더 이상 바퀴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밑에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저의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앞뒤를 재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상대적으로 지금 AI에 대해서 오늘 한 이야기도 사실은 너무 감사한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AI가 지금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여러분들 간판도 바뀌었죠. 학원, 대학 그 학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지금 다른 학교들도 다 그래요. 대학원 간판도 바뀌고 무슨 정부 기관 이름도 바뀌고, 올해 제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회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진흥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일했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인공지능이 지금 뭐 쓰네 마네, 유용하네 마네, 뭐 나는 싫네 좋네 뭐 이러고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바퀴의 레벨로 일상화 될 겁니다. 더 이상 첨단 기술이 아니라 얘는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목적과 수단, 맥락과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20대 때 알았다면 제가 지금 여기 없고 아마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제가 살고 있는 머릿속의 개념 속의 세상의 크기를 넓히기 위한 짓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너무 재밌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20대로 사실은 근데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끔찍해요. 야만의 시대여서 지금처럼 품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까 이대부고 출신이라고 했지만 저 집에 갈 때마다 맨날 최루탄 가스 속에서 살았어요. 시위를 많이 할 때라서 여기 이제 연대 정문 앞을 지나서 집에 가야 됐었고 제가 영인동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나무를 툭툭 털면 최루탄 가루가 쏟아질 정도로 항상 최루탄이 그냥 일상적이라서 힘들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별로 돌아오고 싶지 않고요. 예, 물론 젊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5시 58분이니까 얼추 70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